2010년대 중반 디스플레이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을 차례로 집어삼킨 중국의 IT 굴기가 반도체 시장을 향해 뻗어왔죠. 2016년 기준으로 무려 250조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이 거대한 수요처가 자금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 반도체 시장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해버릴 거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야기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치 악당을 물리친 캡틴 아메리카의 등장과 같은 식으로 해설해서는 곤란하죠. 냉정한 가슴으로 이 이야기는 단지 경쟁자 1과 경쟁자 2의 패권 다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결국 우리도 어떻게든 이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장의 또 다른 경쟁자일 뿐입니다. 90년대 일본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었던 반도체 종주국. 2021년이 된 반도체 시장에서 상대만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미국은 시장 질서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시작된 반도체 패권 전쟁은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오며 목표 자체가 조금 더 대담해졌는데요. 이제 미국은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아예 다시 반도체 패권을 그들의 품으로 가져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함께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도 지금도 미국은 이 판세를 흔들 확실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최근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이 파운드리 영역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결국 파운드리에 수주를 주는 것이 팹리스이고 핵심 팹리스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라는 점,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지점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야기는 반도체 생태계를 정리하고 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일반적인 원청과 생산자의 관계와는 조금 다르지만 칩 생산을 위한 수주에서 세트업체로 전달되는 과정, 그 중심에 모두 팹리스 기업들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죠. 2020년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을 보고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메모리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을 빼면 남는 이름들,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이야기하면 미국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 되는 시장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팹리스라는 단어와 함께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지점은 바로 장비 시장에서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혹시 장비 같은 경우는 EUV를 만드는 ASML이 제일 중요하고 ASML은 미국이 아닌 네덜란드 기업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ASML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ASML만큼 중요한 기업들이 있죠. 우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대략적인 이 전체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개별 공정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이 전공정단에서의 일들인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웨이퍼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대로 회로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작업이 바로 이 전공정에서 행해집니다. 여기서 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노광공정, 이후 회로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밑그림대로 깎아내는 것이 식각, 그리고 구조를 완성해내는 것을 증착으로 정리해볼 수 있죠. 이 노광과 증착, 식각 중에 EUV 도입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광공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증착과 식각 역시 각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을 가르는 핵심 공정으로 실제 EUV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증착과 식각 공정의 경우는 각각 노광공정 장비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들, 특히 식각은 램리서치가, 증착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있습니다. 이 두 미국 기업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장비 기업인 KLA의 영향력을 합치게 되면 왜 미국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가 미국의 장비로 만든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장이 화웨이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미국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이 반도체 시장의 핵심 요소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 팹리스와 장비,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가 되죠. 하지만 현재 미국의 포지션은 전체 반도체 시장 형세를 그리는 데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해 개별 기업들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 이를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 효과 같은 부가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이 같은 상황 속에 미국은 이미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아예 파운드리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비슷한 관점에서 조금 더 시야를 늘려보면 미국이 이 파운드리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조금 더 명확한 이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청난 양적 완화, 이후 불가피한 물가의 상승, 우리가 과거 몇 번의 사이클을 두고 반복해서 목도해왔던 것들, 만약 이번에도 과거의 시간들과 비슷한 형태로 전개된다면 금리 인상 후 다시 버블이 빠지는 과정 중에 미국 경제 역시 장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고 이러한 전개를 이번에는 피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침체를 상쇄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상황 속에 바이든이 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카드, 특히 파운드리는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비전을 완성시킬 핵심 퍼즐이 됩니다. 왜 다시 미 정부가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파운드리들을 불러들이고 있는지.
사실 언론에서 제시하곤 하는 반도체 쇼티지나 중국 견제와 같은 이야기들은 미국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해줄 아주 좋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실제 TSMC는 애리조나 피닉스의 팹 신설,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의 팹 증설을 통해 5나노 이상의 최선된 공정 팹들이 미국에 지어지고 추가 매출이 미국 경제에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향후 TSMC와 삼성이 미국에 투자할 이 금액들의 크기를 두고 평가해보면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와 같은 기업들의 10년치 캐펙스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지금 이 TSMC와 삼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내 투자 금액은 그야말로 시작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핵심 팹리스 기업들을 가진 미국에게 그 반대편에 비어있는 파운드리라는 퍼즐까지 맞춰지는 순간 원래는 마땅히 대만과 한국 경제가 누렸어야 하는 것들이 조금씩 미국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미국은 이런 시장 개입을 못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었던 것에 더욱 가까운데 그동안 미국에겐 이 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중국의 반도체 야욕, 중국 제조 2025는 좋은 명분을 제공한 꼴이죠. 그리고 이어서 터진 반도체 쇼티지 사태는 미 정부가 더 이상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냈고 바이든 입장에선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오랜 기간 진행된 엄청난 양적 완화 뒤 출구 전략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내수 경기 진작책을 찾았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었던 일들, 그렇게 마침내 반도체 종주국이 움직이며 반도체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래 반도체 시장 패권이 어디에 있냐는 물음을 두고 중국이란 단어를 손쉽게 꺼내놓는 해설들이 많았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되던 것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인데요. 이 압도적인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언뜻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차분하게 이 숫자들을 곱씹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읽히는데요. 우선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많은 것은 그 자체로 중국의 시장 영향력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더 원론적인 이유를 찾자면 생산 기지들이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 중심의 제조 생태계가 만들어지자 더 큰 욕심이 생긴 중국은 아예 반도체 설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하지만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들을 제공하고 내수 시장 수요를 자국 기업의 몫으로 채워가는 동안 그동안 중국을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으로 만들어 주었던 첫 번째 이유가 사라져갔습니다. 조금씩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가 이어지고 또 이번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부터는 강력한 임금 상승으로 중국 현지 제조로 얻게 되는 메리트가 상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3번인데요. 중국 정부가 야심을 품고 몇 년간 자국 기업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이 친기업 정책은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간이 되었지만 이제 그간의 노력들이 보상을 받게 될 본격적인 추수를 목전에 두고 문제가 터졌죠. 중국의 욕심은 그 자체로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당위성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특히나 공을 들였던 몇몇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추수는커녕 밭을 갈아엎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을 넘어 그동안은 다소 숨죽이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참전 역시 중국이 날린 부메랑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중 80년대, 90년대 미국과 반도체 시장을 두고 패권 다툼을 벌였던 잊혀진 반도체 제국 일본이 있죠. 미국의 반도체 협정 이후 반도체 일본의 시간은 그대로 끝난 것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 일본 최후의 메모리 기업인 엘피다가 파산한 이후에는 언론에서 그리는 일본 반도체 시장의 모습은 마치 몰락한 왕조의 모습처럼 어떤 쓸쓸함마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더욱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몰락했다기보다는 전장을 뒤로 물려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들, 그리고 반도체 시장 형세를 두고 그 이름들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재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가 자금률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애초에 화학 분야에 기초 역량이 있는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지, 전체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일본 소재 기업들과 협력 없이 이 반도체를 제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시장의 쌀로 불리는 MLCC를 들 수 있죠. 전기차 시대를 맞아 특히나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MLCC의 경우 한국의 삼성전기 정도를 제외하면 일본 기업들의 동무대입니다. 장비와 관련해서는 도쿄일렉트론이 있죠. 앞서 이야기 나눈 미국의 두 기업들,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 기업이자 식각, 세정, 증착, 열처리를 비롯한 다양한 공정의 골고루 두각을 나타내는 장비업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노광 장비와 관련해서도 보통은 ASML 독주 체제로 이해하고 있지만 EUV 장비를 제외하면 이 노광 장비 시장 역시 니콘과 캐논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시장을 함께 지배해왔다는 점 함께 정리하면 좋겠죠. 일본의 반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단어가 남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전략을 짤 때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핵심 요충지,
우리가 반도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며 일본을 그저 몰락해버린 과거의 반도체 왕국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반도체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2번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이 지점이 국가 차원의 패권 경쟁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최근 반도체 시장 정세와 관련해 일본을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 지점이죠. 우선 이번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의 이름을 곰곰이 떠올리고 있으면 2020년대 IT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4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든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다방면에서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국가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죠. 우선 일본의 경우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장비 시장에서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이 장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력한 무기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일본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일본을 무조건 한 배에 태워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기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이 전기차 시장 패권 싸움을 위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퍼즐들이 미국에게는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단순히 반도체 시장 이야기를 놓고는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 전기차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유럽 진영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죠. 이때 향후 핵심이 되는 것은 이른바 최근 소위 자동차 반도체라고 불리는 로직,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 영역이 되는데, 미국과 유럽이 벌이게 될 패권 싸움에 결정적 무게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정리해보면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는 장비와 소재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전기차 패권 싸움에서는 미국이 꼭 확보해야 한 퍼즐을 갖고 있는 이 일본, 이 국가 간의 전략 관점에서 일본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80년대, 90년대 반도체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두 국가의 역학관계의 변화, 그 흐름들이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죠. 2020년 이제 단순히 기업들의 싸움을 넘어 국가 간에 벌어질 반도체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이야기들 중 미국과 일본의 포커스를 맞춰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고, 내용들이 조금 정리된 이후에는 우리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아시아의 국가 대만과 실제 수급 불균형의 관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